2021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갈래복합으로 등장한 19번에서 23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9번에서 23번에 등장하는 현대시가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해서 백석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자,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은 여러분들이 중등 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인이죠. 그래서 백석 시인의 대표 작품 중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수 작품이다. 그래서 오늘 패드 영상 보면서 반드시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인지하시고 보시고요. 뒤에 나오는 가사 작품은 정훈이라고 한 사람이 쓴 탕군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입니다. 가사나 시조갈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 가장 고전 시가 장르로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세부갈래고요. 가사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전 시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가사 작품 마찬가지 등장하게 되면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의 흰바람벽이 있어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작품이니까 얘도 잘 살펴보시고 명확하게 내용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두 시가 고전시가 현대시가에서 묶여 있는데요. 얘네 둘이 왜 동시에 묶여 있는가 하면 두 작품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그리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초월적인 힘이겠죠.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지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힘이고 다른 말로 운명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가나 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관념이 무엇이냐? 운명론적 세계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흰바람벽이 있어도 그렇고 탕군가도 그렇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에서 화자는 각기 다른 시적 상황에 처한다.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화자가 처해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때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누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다르게 되죠.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돈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A 인물은 그 5만 원짜리를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갔고요. B라고 하는 인물은 5만 원짜리를 들어서 경찰서에 갖다 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은 A와 B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에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 화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보여주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해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고 운명론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는 앞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다? 밑에 나오는 흰 바람벽이 있어랑 탕군가라는 거죠. 아래의 두 작품은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 살펴보면서 위에서 제시해준 바와 같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살펴봐야겠죠. 각각의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때 이 태도에는 두 작품을 쓴 시인도 다르죠.
그러니 두 작품에 설정된 화자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 다른 화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녔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같은 가치관을 지녔어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나시는 그 시에 등장하는 화자가 공통적으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운명론적 세계관도 완전히 100%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명이 운명적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끌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중에서도 그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작품 보면서 이 차이란 무엇일까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운명론적 세계관 부분 보시면서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건 가시도 그렇고 나시도 그렇고 이 작품의 화자들에는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가시, 나시의 운명론적 세계관은 100%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 잘 이해해놓고 기억해놓고 시 분석으로 들어가야겠죠. 가시 보도록 하죠. 자, 가시의 이름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백석 시인이 쓴 흰 바람 벽이 있어 라고 하는 현대시예요. 여러분들 백석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이 남신이 주유동 박시봉방 이런 게 있어요. 자, 백석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시에는 그러한 시인의 삶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가족 해체라고 하는 내용이 시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활동한 시인이고, 그리고 1930년, 40년대로 갈수록 우리나라 말이 사라지는 걸 안타까워했던 사람으로 고유어, 방언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많이 넣어놓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유한 정서,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서라고 하는 것을 향토적으로 작품에 잘 써내려왔던 사람이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진행될수록 농촌 사회는 해체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백석 시인은 가족 해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시인이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행복하게 농촌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향토성이 짙었던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그 향토성이라고 하는 걸 시 안에 많이 녹여낸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죠.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과는 달리 정적인 시간대입니다. 움직임이 적은 시간대면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대예요. 그리고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좁다란 방 안에 있어요. 공간적 배경 바로 뒤에 등장하고 있고요.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곳이 어딘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 시간에 좁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 바람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서? 좁다란 방에서. 언제? 저녁에. 그리고 그 흰 바람벽에요, 뭐가 오고 가고 있대요. 자, 벽에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무엇인가가 뭔가 봤더니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자, 쓸쓸한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명확히 저게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 힘든 거죠. 여기서는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화자의 주된 정서다 정도만 체크해 갈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뒷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죠. 이 사람은 좁은 방 안에 있고요. 저녁에 있어요. 그리고 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벽에는 무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화자는 쓸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고 그리고 또 달디 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자, 봅시다. 흰 바람벽에 비추고 있는 것이 총 3가지 나왔습니다. 전등의 지치운 불빛, 무명 셔츠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외로운 생각. 그러면 이 쓸쓸한 것이라고 하는 게 오고 가고 있다고 했어요. 흰 바람벽에 오고 가는 것이 여기서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쓸쓸한 것이란 전등의 불빛, 무명 셔츠의 그림자, 그리고 외로운 생각. 자, 벽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주된 것은 생각이죠. 생각.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 흰 벽에는요. 전등의 불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셔츠 그림자가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내가 그 벽을 보면서 외로운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흰 바람 벽은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상을 비추는 하얀색 그 블라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자, 흰 바람벽에 비추고 있는 주된 것이 무엇이다? 나의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까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애가요.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나의 외로운 생각을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쓸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은 나의 내면 상태의 외로움을 비춰주고 있는 도구다. 자, 보시면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던진대요. 첫 번째 15촉 전등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15촉이라고 하면 굉장히 밝지 않은 전등이에요. 그러니까 밝지 못한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밝은 전등에 비해 가격적인 면이 어떨까요? 낮아요. 그리고 밝지 못한 전등이 방 안에 키워져 있으니 이 방 안 상태는 어둡겠죠. 그래서 희미한 15촉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안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화자가 지금 외롭고 쓸쓸한 음울한 내면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이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던진대요. 전등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화자는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지쳤다라고 생각할까요? 화자가 바라보기에 지쳐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지쳤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 불빛이라고 하는 게 지쳐 보인다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 보면 무명 셔츠라고 되어 있는데 셔츠입니다. 셔츠. 자, 낡은 셔츠고요. 떼그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오래도록 땀과 때에 쩔었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오래도록 땀과 때에 쩔었다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입었다는 거고 이 사람이 셔츠를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겠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할 때 입는 옷이 셔츠예요. 근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셔츠가 다 낡았고요. 오래도록 새 걸 사지 못했고요. 땀과 때에 쩔어 있대요. 그러니 얘도 마찬가지 가난한 생활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 이 무명 셔츠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데 이 그림자를 바라봤을 때 화자는 이 그림자가 어둡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 그림자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에 투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부분이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죠. 그래서 방 안에서 일 끝나고 한 저녁에 남들은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할 시간에 자신은 좁다란 방에 혼자 앉아서요. 흰 바람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불빛이랑 어두운 셔츠의 그림자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대요. 자, 달디 달고 따끈한 감주는요. 이 화자가 어린 시절 느꼈던 향토적인 문화예요. 그러니
향토적인 문화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달디단 따끈한 감주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는 화자가 지금 혼자서 외롭게 있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다? 과거에 행복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달다라고 하는 건 혓바닥으로 느끼니까 미각적 심상이고요. 따끈하다, 온도적, 촉각적 심상입니다. 자, 화자의 소박한 소망, 과거의 추억과 관련되어 있는 향토적 소재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엄마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이 밤이 되면 따뜻하고 단 감주를 나한테 줬던 거죠. 그래서 나 지금 그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근데 지금은 그 어린 시절과 달리 혼자 외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자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외로운 생각 외롭다라고 하는 화자의 내면이 흰 벽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런데 장면 전환이 탁 하고 되면서요 흰 바람벽에 무엇인가 비치기 시작해요.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자 뒤에 보면요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놀라움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죠. 이건 어머니 영상이 떠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놀라운 감정이 표출이 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흰바람벽에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가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어머니가 탁 하고 벽에서 튀어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흰 바람벽에는 희미한 15촉 전등의 불빛과 무명 셔츠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투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외로워, 감주 먹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된 거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자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자 화자는 이제 혼자인 외로움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떠올리기 시작한 건데 그 첫 번째 대상이 가난한 늙은 어머니입니다. 반복되고 있으면 당연히 내용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운율도 형성되죠.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지금 벽 위에 탁 떠올랐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은 가난하고 늙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시퍼러둥둥 추운 날인데도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고 무나 배추를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그리움 대상인 어머니는 항상 어떤 존재였냐?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무며 배추를 씻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화자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어린 시절 계속 봐왔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가서 보면요. 시퍼러둥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푸른색의 이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푸른색의 이미지로 추운 날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추운데 어떻게 춥다? 시퍼러둥둥 해가지고 색채어 사용해서요. 푸른색 이미지로 추움이라고 하는 걸 더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디찬 물에 자 차갑다라고 하면 여러분 온도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촉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담그고 물 안에 무며 배추를 씻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자 어린 시절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가족이 해체된 거겠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 뒤에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 떠오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겠죠. 외로운 화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어머님 다음으로 누가 떠오르냐면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움의 대상 두 번째라고 적혀 있네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자, 이 지아비는 남편을 뜻합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모습이 벽 위에 투영되고 있어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여기서 어린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이겠죠.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자, 여기 나타난 그리움 대상인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화자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요, 백석 시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여인 중에 통영에 있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통영 여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그 여인이 백석이 아닌 백석 친구랑 결혼을 해서요, 결국 백석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통영에서 그 사랑에 빠졌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개포가 나지막한 집에서, 개포에서 개는 평안북도 방언인데 여기가 이제 백석의 고향인 지역이죠. 방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석 시인은 자기 작품에 향토적 시어나 방언 잘 쓰고 있어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바닷가 근처 마을이면 통영 생각나게 되는 거겠죠. 통영의 그 여자아이가 생각나는데 친구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이 대국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민족들이 바닷가 근처에서 끓여 먹는 국이에요. 그래서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다. 그래서 벌써 자식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 모습을 나는 외로운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친구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결혼 생활의 모습을 벽에 투영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에 또다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리웠던 사람들이 막 떠오르고요. 어머님 떠오르면서 그래, 가난했지. 우리 어머님도 가난했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이루어지지 못했지. 근데 걔는 누군가 내 친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들면 화자는 어떤 감정에 빠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는 결혼하지도 못하고 난 왜 이렇지? 그래서 자괴감, 외로움, 쓸쓸함 이런 감정이 막 빠지겠죠? 그런데 이 장면 전환 이후에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깨닫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같은 게 막 회복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즈마하여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 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번엔 글자가 떠요. 처음에는 15쪽 전등, 그리고 문명 셔츠 그림자, 그리고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떴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글자들이 떠갑니다. 쓸쓸한 얼굴을 쳐다본다 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해요. 내가 내 자신을 성찰했을 때, 나 굉장히 쓸쓸한 사람이네. 지금 굉장히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있네. 성찰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식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글자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 화자 내면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다. 체크해두세요. 이 글자가 진짜 누가 이렇게 투영해서, 벽에 투영해서 백석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하고 뭔가 신의 음성, 신의 메시지처럼 타라라락 쏴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글자는 백석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이 글자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어떤 글자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구나.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났구나. 이게 화자의 내면이고 그게 벽 위에 글자로 뜬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엄마는 어디 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나는 왜 결혼하지 못했지? 왜 그 여자애는 내 친구랑 결혼을 했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결론. 나는 태어나기를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태어났다. 중요한 건 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외롭죠. 그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했어. 나는 쓸쓸해. 가족도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얘야. 높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운명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 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자, 앞부분 운명론적 세계관과 더불어 여기 이제 숙명론적인 태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가슴이 너무 뜨거운 것, 토젓한 것, 사랑으로 슬픈 것으로 가득 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뜨거운 것, 토젓한 것, 얘가 뭔지 명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얘랑 같이 나열되고 있는 애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랑과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뜨거운 것과 호젓한 것은 사랑과 슬픔과도 같은 감정들이겠죠.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 사랑과 슬픔, 뜨거운 감정, 호젓한 감정,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건 사실 운명이 날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호젓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매우 홀가분하고 외롭고 쓸쓸한입니다. 내 가슴은 홀가분해지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뜨겁고 사랑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면서 살아가고 있어. 왜? 세상이 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것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다시 글자가 지나가는데요. 이 글자가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힘으로 막 맞아 이렇게 힘으로 나를 막 몰아붙이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눈질과 주먹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내면 의지를 북돋는 행위다 해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애가 조금 더 동적으로 막 움직이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애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맞아 나는 높고 쓸쓸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자 한번 봅시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이 세상을 만들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건 운명 때문인데, 그 운명이라고 하는 놈이 날 왜 그렇게 만들었냐? 자, 여기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막 드러나는 거죠. 운명이 가장 귀해하는 대상이 나고 사랑하는 대상이 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자가 이러한 사고방식, 결론이라고 하는 걸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나와 같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가난했던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살짝 화자가 유추라고 하는 추론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화자가 자신과 유사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대상들을 놓고, 쟤네들은 전부 운명이라고 하는 애가 사랑하는 존재구나. 나도 쟤네랑 비슷하게 외롭고 쓸쓸하네. 그러면 나도 그렇구나. 나도 운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날 사랑하고 귀해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이렇게 사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면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얘네들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프랑시스 참가,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도치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해석을 해보면 하늘이 이 세상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얘네라는 거죠.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얘네들은 나열, 열거가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나열, 열거되어 있고, 이 나열, 열거되고 있는 대상들은 모두 화자가 봤을 때 운명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고, 걔네들은 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예요. 프랑시스 참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사람 이름인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시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백석 시인도 뭐예요? 화자도 시인인 거죠. 화자와 같이 고독하게 살면서 자연의 모습이나 인간의 실존에 대해 담담하게 노래했던 시인들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하듯이 썼으니까요. 요거는 뭐뭐 하듯 해가지고 직유법 썼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직유법이라고 하는 애의 원관념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하듯이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술어가 없어요. 서술어가 앞에 나온 거죠. 소생딸과 바구치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하늘이 이 세상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쭉 해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나열열거법 썼고요. 그리고 반복법도 드러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서술어의 생략이라고 적어놨죠. 이걸 도치로 보셔도 되고 서술어의 생략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서술어 생략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나 아까 밥 하면 뒷얘기가 안 나오면 답답하고 궁금하죠. 문학에선 그런 걸 여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술어 생략으로 보게 되면 짝새가 그러하듯이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해서 뒷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여운이라고 하는 게 형성됩니다.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서술어 생략으로 보게 되면 여운 형성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흰 바람 벽이 있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뒤에 나시는 탕군가라고 하는 가사 고전시가입니다. 요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지금 고전시가에서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대부분 이 사람 양반이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이에요. 양반이 지은 가사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제목 보도록 하죠. 탄궁가래요. 궁은 가난하다란 뜻이에요. 가난을 한탄하다. 아니 사대부 양반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는가? 잠깐 생각해보면 얘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쓰인 가사겠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이더라도요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 자체가 가난해져서 양반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얘는 조선 후기에 쓰인 양반 가사구나. 근데 내용은 뭐 하는 내용?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 보실 때는 반드시 작가 이름과 작품 이름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대부 양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난을 어떻게 한탄하는가 보도록 하죠.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고류 하련만은 해서 가사의 사음보 특징이 드러나고 있네요. 사사초 사음보 양식 지켜서 쓰고 있어요. 하늘이 만들 때 모두 골고루 만들었으련만은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고? 하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모든 사람을 골고루 공평하게 만들었을 텐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괴로운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다고 다 의문문이 아니죠. 여기서는 어떤 감정이 더 크냐면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괴로워? 하면서 괴로움에 대한 감정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탄적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드러나는 내용면의 특징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자, 이 사람 운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죠. 운명론적 세계관 드러나는 거 맞아요. 근데 앞의 시와는 달리 그 운명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원망의 대상입니다. 앞에는 운명이 날 너무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거야 해서 그걸 받아들인 숙명론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나에도 그 가난을 결국 받아들인 숙명론적 태도가 드러나긴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조금 더 드러나요. 그래서 가에서 운명을 대하는 태도랑 나에서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에 갓 한 번 쓰거나 못 쓰거나. 자, 삼순구식이 무엇이냐 봤더니 30일 동안 9끼 먹는데요. 한국인은 하루에 3끼 먹죠. 30일 동안이면 90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9끼밖에 못 먹는데요. 10분의 1만치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분의 1, 10일에 한 끼 정도 먹는 거가 그럼? 삼순구식이면 30일에 9끼면?
이틀에 한 번꼴로 밥을 한 끼씩 먹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10일 동안 3끼씩 먹는 거니까 3일에 한 번이겠네요. 3일에 밥 한 끼 먹는 정도.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이게 3일에 한 번을 먹는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삼순구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본 것처럼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가난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해서 30일 동안 9끼를 먹거나 못 먹거나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그래서 30일에 9끼 먹고 10년에 갓 한 번 쓰는 가난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 안표누공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언간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건 대꾸법 쓰이고 있구나 이거네요. 안표누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안표가 누공했다 해서 안표는 안연의 표주박을 얘기하고요. 누공은 늘상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안연이라고 하는 삶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안연이 가난해서 그 사람 표주박이 비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비어있다. 안표와 안연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법도 쓰이고 있고요. 원헌 갓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여기도 비교법 쓰이고 있는데 원헌이 누군가 봤더니 공자 제자 중에요.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제자가 원헌이에요. 그래서 안연과 원헌 해서 중국 옛날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죠. 고사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연의 표주박이 맨날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내가 그 안연의 표주박보다 더 빈 표주박으로 먹고 있고 원헌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내가 훨씬 더 가난했다. 그래서 여기는 서리적 표현 쓰였지만 비교법을 통해서 내가 안연보다 원헌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고 있다. 자신의 가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봄날이 더디 흘러 뻐꾸기가 보채거늘. 자, 봄날이 늦게 흐르는데 뻐꾸기가 보채인데요. 잘 뭘 보채냐? 뻐꾸기는 봄에 오는 새고요. 봄이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이 왔으니 농사 지을 것을 막 재촉하는데 가난한 집안이니 농사 지을 씨앗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이웃한테 따비를 얻고 서편 이웃한테 호미를 얻어왔대요. 자, 따비와 호미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얻어왔어요. 농사를 좀 지어야지 다음 연도에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작가가 사대부 양반이라 그랬죠. 양반은 자기 자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밑에 있는 노비들도 다 먹이고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농기구도 없으니까 따비나 호미는 동쪽편 이웃, 서쪽편 이웃한테 얻어갖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구법 쓰이고 있고요.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씨앗을 마련했는데 올벼씨 한 말은 반 넘어서 쥐가 먹어버렸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대에 심어 있었대요. 올벼는 일찍 있는 벼를 올벼라 그래. 빨리 추수할 수 있는 벼. 근데 걔는 한 말 중에 반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말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장과 피, 조, 팥이라고 하는 애는 여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인데 그게 서너 대 남아있대요. 서너 대면 말보다 작은 단위예요. 요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어봤자 추수할 수 있는 양은 엄청 적은 겁니다. 하나한 식구들 이리하여 어이 살리. 그래서 춥고 배고픈 식구들 자기네 식구 포함해서 노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만큼 심어서는 농사를 지어갖고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이 살리 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못 산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서리법입니다.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이랬어. 이봐 아이들아에서 이 아이들은 자기네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비들이겠죠. 아이들아 하고 불러놓고 걔네한테 뭐 일단은 우리가 심을 게 별로 없지만 일단은 힘써서 일해라. 이거라도 해야지 밥 먹고 살죠. 일하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농사일을 노비들이 해야 되니까 그 노비들한테 밥을 해주는데 죽을 써서요. 죽순, 물은 상전이 먹고 건더기 건져서 종을 줬습니다. 자, 집에 먹을 게 워낙 없어. 가난한 집안이다 보니까 양반임에도 불구하고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노비들 일은 시켜야 되니까 일하는 노비들한테 더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노비들 입장에서도 농사 지으라고 해놓고 죽에 몇 알 안 되는 쌀알들을 건져서 막 줘요.
좋겠어?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상전은 본인입니다. 본인. 화자가 물만 마셔요. 죽순 물, 숭늉만 떠먹고요. 나머지 건더기들은 종을 주는데 종 입장에서도 짜증나죠. 저거 먹고 일을 하라고 하면. 그래서 눈 위에 바늘을 젓고 코로 휘파람을 분대요. 종들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변은 한 발 뜯고 조팥은 다 묵히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들이 그거 먹고 일하겠냐고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올벼 빨리 익는 벼는 한 발밖에 못 뜯었고 조와 팥은 다 묵혔대요. 조팥은 심지도 못한 겁니다. 쌀이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해서 쌀이피와 바랑이는 잡초를 얘기해요. 우리 집안에서 심어놓은 게 워낙 없으니까요. 잡초도 나지 않습니다. 나랏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이 집안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빚도 있는 집안이네요.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고 세금도 내야 되고요. 국가에서 동원해서 너 이때 일해 라고 하면 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나 대신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대신 내줘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일을 하는 군인들을 위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이런 걸 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던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던가 하는 것이 부역이에요. 근데 그거나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까? 차려낼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도 일종의 서리법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 전혀 없다. 그래서 화자의 가난한 처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장초의 부지를 풀어하나 어찌하리. 자, 이때 이 장초는 갯벌에서 나는 풀 해서 풀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만 쓰인 것이 아니고 노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시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 장초 노비들이 무지함을 부러워한다. 왜? 노비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거든요.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 세금 안 내는 저 노비들이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양반 지위보다 세금 안 내는 노비가 더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반이니까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세시풍속, 절기, 명절 이거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하니까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시풍속, 24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서 올리며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 접대할 곳, 마찬가지 서리법입니다. 접대할 수가 없는 거죠. 궁핍한 상황으로 인한 걱정이다. 요거는 진짜 질문으로 보셔도 됩니다. 진짜 어떻게 접대하냐? 이런 질문으로 보셔도 되고요. 한탄으로 봐도 되고요. 한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 이렇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하냐 해서 절망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수단을 의문형음 있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이 많고 많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대요. 이 원수 궁귀를 어이하여 여이려뇨. 궁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귀신.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나한테 궁귀가 붙어 있어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귀신이라고 하는 애를 나한테 떼어놔야지 내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했대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서부터는요. 저 궁귀를 떼기 위해서 굿하고 있는 겁니다. 굿. 이름을 불러서요. 궁귀를 불러냈어. 전송했어. 불렀어. 그리고 좋은 날 좋은 때가 왔으니까 너 이거 얻어먹고 사방으로 가라. 이제 나한테서 떨어져라 하고 막 굿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궁귀가 추추분분하여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자, 궁귀의 말이에요. 추추분분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를 낸다. 화내면서 궁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락을 너와 함께 했다. 여기서 너는 화자죠. 화자는 궁귀를 떼어내려고 굿하고 있는 중이고 궁귀를 불렀어요. 그래서 궁귀 너 이렇게 좋은 때에 이거 다 얻어먹고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 한 건데 궁귀가 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랑 희로락을 같이 하지 않았냐?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일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한시도 나랑 떨어진 적이 없어. 어디를 가서 누구 말을 듣고 나보고 가라고 이르냐? 이런 거죠. 너 점집 갔어? 거기 가서 무당이 나보고 떨어지래? 너 잘 생각해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옆에 늘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그게 나잖아.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고 가라고 말하느냐? 가라고 하여 이르느냐? 그 사람이 가라고 했어? 그래, 그 사람이 가라고 했어. 나 좀 가라는 거야? 이런 거지. 저 사람이 너랑 평생을 있었어? 내가 평생을 있었어. 하고 궁귀가 말하는 겁니다.
타 일에 대해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역거든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공역하다, 꾸짖다.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이 다 옳도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군귀의 말을. 그랬더니 군귀의 말이 다 옳은 겁니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건 너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떼어내고 싶었던 운명이라고 하는 존재,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태어났던 운명이라는 존재에게 처음에 원망을 엄청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잘 살게 해놓고 왜 난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 귀신 떼어버려야지, 이 운명을 떼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해놓고 군기가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을 곰곰이 다시 하는 거야. 너 혼자 신이 있어 나를 안 잊어버리거든. 생각해보니까 군기 너만,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힘들게 했는데 너만 신이 의리가 있어서 나를 평생 떠나지 않고 있었구나. 억지로 피하여 잔꾀로 여의겠느냐. 이건 서리적 표현입니다. 억지로 너를 꼬셔서 헤어지겠느냐. 그래, 너 가지 마라. 나랑 있자. 이거죠. 여기 너라고 군기를 계속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군기라고 하는 귀신을, 가난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만든 이내 궁 가난한 걸 설마 한들 어이하리.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방식 드러나고 여기서 이제 운명을 순응하고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 운명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빈천도 내 분이니 서러워 무엇하리. 빈천은 가난함이죠. 가난하고 천한 것도 나의 분수니 서러워해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겠다. 그래서 흰바람 벽이 있었는 운명이라고 하는 존재에 뭔가 저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나는 저항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리법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주어진 상황, 운명에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고전시가 가사작품이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마지막에 여기 세 글자 사음보 드러나죠? 그래서 정운의 탄군가는 정격 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은 할지언정 양반이기 때문에 가사의 정식적인 율격은 맞추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잠깐 살펴보시면요. 가와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네요. 수미상관기법 하면 수미상관은 머리랑 꼬리, 작품의 첫 부분, 마지막 부분이 서로 관련 있다,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가시에도 없고 나시에도 없어요. 가시에 오늘 저녁 이 부분 마지막에 없죠.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하늘이 만드시길 해서 끝부분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늘이 만드시기 일정 고려하려면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가. 하늘이 만든 이내공 설마 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분이니 서러하리.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긴 하지만 수미상관으로 복기까지는 유사한 정도가 너무 낮아요. 수미상관은 그래도 문장 구조에서 그리고 한 구 2개 이상 정도는, 이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유사해야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고요. 특정 공간에 대비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가시 같은 경우는 공간의 이동이 없고 대비도 안 나오죠. 역동적 분위기도 틀렸어요. 가시는 저녁에 좁다란 방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니까요. 역동적 분위기 틀렸고요. 명령 적어줘라고 하는 건 뭐뭐 해라 이건데 나시에는 나와요. 이봐 아이들아 힘써 일하라. 명령 어미가 나오는데 가에 없습니다. 가에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촉각적 심상을 사용한다.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둘 다 봐줘야 되는데요. 촉각적 심상을 나에서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없어요. 촉각적인 심상 찾으시려면요. 온도, 습도, 차갑다, 뜨겁다, 축축하다, 뭐 건조하다 이런 것들이라던가 통증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문장 구조 반복하면 시적 상황 부각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어디 반복됩니까? 어이하리, 무엇하리. 그렇죠? 그리고 대꾸법 쓰이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100%입니다. 동편 이웃의 답이었고 서편 이웃의 홈이었고, 대꾸법 쓰이는 거 찾으면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반드시 맞는 설명이 됩니다. 여기도 볼까요?
문장 구조 유사한 거. 자, 보죠. 여기 지금 보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씻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도 문장 구조 반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 3번 볼게요. BC에 나타난 가시 흰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다 이랬는데 BC에 나타난 인물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B에는 어머니 등장하고요. C에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등장하는데요. 어머니는 추운 겨울인데도 차디찬 물에 손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외됐다라고 봐도 괜찮은데 C의 어여쁜 사람은요. 남편과 자기 자식과 행복하게 대국국 끓여놓고 있죠. 소외된 사람이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C 요 부분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 3번 볼게요. 이 원수군기를 어이하여 헤어지게 하는가? 가난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오는 자괴감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더 뭐 때문이요? 운명 때문이고요. 저 군기가 나한테 붙어 있어서요.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자괴감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번 기억은 오늘 저녁 해가지고 흰바람 벽이 있어 해서 화자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고요. 니은의 봄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 작품 가서 보도록 하죠. 니은의 봄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기 있네요. 자, 탄군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농사를 지어야 되는 봄날이 가장 적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그래서 기억은 내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간 맞고요. 니은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노비들도 열심히 농사 안 짓고요. 그 다음에 벼도 반말밖에 없고, 그쵸? 나머지 곡식들도 조금밖에 없고, 근데 그마저도 노비들이 농사를 다 짓지 않아서 제대로 심지 못하는,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가난한 상황이 더 지속되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시간 보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봄날이 화자가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틀렸고요. 계절의 순환 질서 이런 거 나타나지 않고요. 니은은 고향에서 인정을 느낀다. 노비들이 내 말 안 듣고 농사 안 짓는 시간이 봄날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에 대한 상실감, 가족에 대한 상실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영상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문제 설명은 작품 내용 설명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니까요. 긴 영상이라도 탄군가 설명까지는 반드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